72시간 만에 세계 고환경 데이터 3112세트가 동쪽 0.04도로 일제히 정렬되었습니다. 히말라야, 파미르, 알타이,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4,000km에 걸쳐 그어진 이 직선 앞에서 유럽 학계는 침묵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신화라며 외면해온 대홍수의 흔적이 정확한 과학 데이터로 부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영국 국적의 냉철한 과학자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유라시아의 끝까지 내몰았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세기의 발견을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3112세트.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 엘리엇 브램스는 화면 앞에서 호흡을 멈췄습니다. 히말라야 빙하코어에서 추출한 모든 기후 신호가 동쪽으로 정확히 0.04도씩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청색 모니터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5년을 쌓아올린 기후고 고학자였습니다. 위치 정보기, 해발, 형성 연대 모든 변수를 숫자로만 번역해온 사람이었죠. 신화는 거짓이고 종교 기록은 오류이며 과학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던 내가 말입니다. 학회에서도 나는 철저한 실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감정적 해석은 배제하고 데이터만 말한다는 평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세미나 제목까지 그 이름이 붙어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311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배치한 것처럼 같은 각도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논리와 숫자가 말하는 진실 사이에 벌어지는 균열이었죠. 나는 화면 속 지도를 크고 또 크게 확대했습니다. 동쪽 0.04도. 그 직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사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다른 의도로 시작했었습니다. 기후 분석 모델의 오류 지점을 검증하려던 거였거든요. 세계 고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 신호를 찾아내고 그것이 측정 오류인지 자연 현상인지 판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투자했어요. 히말라야, 친산맥, 카프카스 산맥의 빙하코어를 수집하고 인공위성 영상과 동위원소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논문도 반 정도 작성했었죠. 제목은 세계 기후 이상과 데이터 신뢰성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학술 논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석 사이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렬 패턴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로그램 버그일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코드를 다시 짰고 데이터를 재입력했으며 알고리즘을 점검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동쪽 0.04도. 편차의 범위가 0.02도인데 3112개 데이터 중 무려 2847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0.000003% 미만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마우스에 얹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분석을 돌릴지 아니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그 선택 사이에서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맞다면 모든 게 바뀐다는 뜻이었거든요. 대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고 그 기억이 지구 전역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렸어요.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5번을 더 했습니다. 모두 같았어요. 그 순간의 고독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 11시 분석실에는 나 혼자였어요. 책상 위에는 따뜻했던 커피가 식어 있었고 옆에는 구겨진 담배갑이 놓여 있었죠.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밤은 피웠어요. 손가락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는 화면만 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석실의 불빛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나만 남겨진 세상 같았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암시였어요. 과학자로서의 나를 깨우는 주문이었습니다. 만약 지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신화건, 오류건, 우연이건 그 직선의 의미를 찾아야 했어요.
나는 화면을 오프했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대홍수 신화, 고대 이동 경로, 유전자 표지, 3시간.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히말라야에서 시작하는 그 직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도 위의 점들을 따라가면 파미르 고원을 지나고 알타이 산맥을 거쳐 연해주를 통과하고 결국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12,000km의 거리. 그 궤적이 문헌에 남겨진 고대 홍수 신화들과 겹치기 시작했어요. 바빌로니아 신화, 힌두 전설, 중국 고대 기록, 심지어 그리스 신화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어요. 신화들이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홍수가 나타나고 산이 나타나고 새가 나타나고 다시 시작된다. 이 순서가 어느 문명에서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복사된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이 겪은 공통의 경험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야기로 변한 거였어요. 새벽 4시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문을 폐기하기로요. 케임브리지로의 복귀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학회 발표는 취소했고 동료들의 이메일도 무시했어요. 그들은 내가 휴가를 간 줄 알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극도의 피로 상태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학장은 아마 직위 취소를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이것이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위치 정보기, 수신기, 카메라, 측정 장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지도였습니다. 인쇄된 지도의 동쪽 0.04도 직선을 손으로 그었어요. 그 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 그 직선의 시작점이자 모든 여정의 첫 번째 퍼즐이 있는 곳 말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을 케임브리지에서 쌓아올린 경력이 지금 한 줄의 데이터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적 진실을 향한 여정. 그것이 얼마나 나를 바꿀지,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던 건 이것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실험실의 과학자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삶이 나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동쪽으로 나는 가야 했어요. 61개. 내가 손으로 정리한 대홍수 신화는 61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공항 라운지에서 나는 노트북 화면 위에 그것들을 배열했어요.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힌두의 만우 전설, 그리스의 노아 같은 인물들. 각각의 신화 옆에는 시간 좌표를 붙였습니다. 12,000년 전, 11,000년 전, 9,000년 전. 그렇게 배열하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나 카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계속 그 숫자들을 정렬하고 또 정렬했습니다. 루나는 이스라엘 국적의 환경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우리는 학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녀를 거의 무시했어요. 여성 분석가, 그것도 학제적 경계에 있는 연구자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빙하코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구간. 할 수 있습니까? 루나의 답장은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리고 20분 뒤 예루살렘 공항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콜레드 호텔의 업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루나는 카메라 옆에 3개의 하드드라이브를 놓았어요. 그 안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빙하코어 데이터 2,400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을 때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혼자서 수집했다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루나는 웃었어요. 당신 논문 읽었어요. 세계 기후 이상과 데이터 신뢰성. 좋은 논문이었는데 뭔가 빠져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나는 루나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감지하는 건 그녀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루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건 정렬 패턴이 아니라 의도예요. 맞나요?
그 순간 나는 이 여정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나는 내 질문을 묻지 않고도 이해했어요. 우리는 밤새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루나의 데이터와 내 데이터를 합치니 패턴이 더 명확해졌어요. 동쪽 0.04도. 그 정렬은 단순히 지형학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신화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루나에게 61개의 신화 목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신화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엔 산이 나타난다. 그리고 새가 나타난다. 새가 뭔가를 물고 돌아온다. 보통은 잎사귀였어요. 그리고 모든 신화가 끝난다. 새로운 시작으로요. 루나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61개의 신화가 시간순으로 정렬되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봤습니다. 패턴. 분명한 명백한 패턴이었어요. 초반에는 모든 신화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같은 요소들, 같은 순서, 심지어 같은 숫자들까지 반복되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신화는 고유해져 갔어요. 각 문명의 색을 입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복사된 기억이다. 루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을 그녀가 먼저 했어요. 우리는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기억이었어요. 어떤 생존자들이 실제로 겪은 비극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각 문명의 종교적 언어로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각 신화에서 산의 방향을 추출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생존자들은 동쪽의 산으로 향합니다. 힌두 신화에서 마누는 동쪽의 봉우리를 찾습니다. 중국의 고대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곡, 황하 유역, 이집트 모든 지역의 신화에서 생존자들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루나가 지도를 그렸어요. 각각의 신화에서 산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뭔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 점으로 수렴했어요. 한반도. 정확히는 한반도의 동쪽 끝으로요. 나는 그 지도를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루나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없었거든요. 61개의 독립적인 문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의 산을 신성한 장소로 기억했다. 이건 우연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였어요.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신화 속의 새를 분석했어요. 길가메시에서는 비둘기가 나타나고 그리스 전설에서도 비둘기나 새가 나타나며 중국 기록에서는 황금색 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새는 동쪽에서 온다는 거였습니다. 또는 동쪽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새가 가져오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올리브잎 또는 새잎. 재생의 상징이었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61개의 신화는 사실 하나의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12,000년 전 어떤 거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홍수였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높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모두 동쪽으로요. 그 기억이 각 문명에 도달했을 때 지역의 종교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창조된 거였습니다. 밤이 새었어요. 우리는 호텔 업무실에서 16시간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커피 잔은 9개가 됐고 루나의 노트북 배터리는 방전됐어요. 루나는 내 어깨에 기대 앉아 있었고 나는 여전히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인류 역사의 재해석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화라고 치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루나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신화들의 분화 시점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신화들은 거의 동일하게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문명의 신화는 고유해져 갔어요. 바빌로니아의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색을 띠고 중국의 신화는 중국식 해석을 입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원본 기억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각 지역의 문화적 필터를 통과했던 것처럼요. 이게 맞다면 루나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기억의 끝입니다. 신화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는 곳 말이에요. 나는 알았습니다. 루나가 뭘 말하는지. 그건 한반도였어요.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 모든 신화의 생존자들이 향해야 했던 장소. 기억의 마지막 보관소.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예루살렘의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루나가 나를 봤습니다. 언제 떠나시나요? 내일이면 된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따라 신화를 따라 그리고 역사를 따라 동쪽으로요. 한반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해발 4,500m. 산소 농도가 평지의 절반이 되는 고도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루나는 더 심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텐진 소남이라는 가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을 걸었어요. 그는 티베트 고원의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고대 전승을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루나와의 대화 속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건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텐진의 첫 말은 이것이었어요. 당신들이 찾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텐진을 따라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찼어 있었어요. 마치 이 길을 몇천 번 걸어본 사람처럼요. 실제로 텐진은 이 지역에서 5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67세였고 머리는 이미 하얀색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은 젊었어요. 호기심과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본 데이터, 텐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걸음을 늦췄어요. 그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12,000년 전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의 이야기 말입니다. 나는 루나를 봤습니다. 루나도 나를 봤어요. 우리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지? 계곡의 깊숙한 곳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돌무더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게 돌무더기가 아니라 구조물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돌들. 그리고 그 안에 수로가 있었어요. 매우 정교한 수로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루나도 멈췄어요. 나는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각도계. 수로의 경사각을 재기 위함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불안정했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32도. 정확히 32도였습니다. 내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 각도는 의도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루나가 내 옆에서 같은 측정을 반복했어요. 32도. 역시 32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텐진은 우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슬픈 것 같으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이 제단은 1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각도가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흐르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텐진이 손으로 수로를 가리켰어요. 내가 따라봤습니다. 수로는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였어요. 원형의 저수지. 깊이는 몇 미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돌들로 만든 벽이 물을 담아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물이 없었지만 이곳이 한때 생명의 샘이었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대홍수 이후 처음으로 물을 모은 장소입니다. 텐진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는 이곳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의 전환점이었어요. 나는 손으로 저수지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돌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돌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수천 년은 넘었을 겁니다. 내 손가락이 돌 위의 홈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홈들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글씨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루나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 셔터음이 계속 울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텐진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계곡을 더 내려가니 또 다른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돌로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높이는 3m 정도였고 여러 개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는 것처럼요. 하늘 기둥입니다. 텐진이 말했어요. 이것들은 하늘의 기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의 신에게 감사하고 다시는 대홍수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문헌에 따르면 이 기둥들이 세워진 지가 이미 8,000년입니다. 나는 기둥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각각의 기둥을 측정했어요. 높이, 넓이, 그리고 배치 간격.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이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정도의 계산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여럿이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각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이 배치가 뭔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을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과학자로서의 세계관이 균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신화를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종교 기록은 원시인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상상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물리적인 만질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루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산소 부족 때문이기도 했지만 깨달음의 충격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 발견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건 인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역사 수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12,000년 전이에요? 루나가 텐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텐진이 웃었어요. 그의 웃음은 길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야 이해했다는 것에 대한 오래된 안도감이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더 오래됐을 겁니다. 우리 전승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파낸 유물들도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대는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과학자로서 말이에요. 텐진이 나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어요.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요. 마치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데이터에서 본 32도. 그 각도가 여기 있습니다. 32도는 물의 흐름의 완벽한 각도입니다. 세상의 어느 문명도 우연으로 이 각도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말이에요. 히말라야에서, 파미르에서, 알타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 끝에서. 나는 다시 수로를 봤습니다. 32도의 경사. 그리고 내 노트북 속의 데이터. 동쪽 0.04도의 정렬. 파미르, 알타이, 연해주. 그리고 모든 길이 향하는 곳. 한반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게 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12,000년 전의 생존자들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배운 기술, 그들이 기억한 방향, 그들이 전승한 이야기. 모두가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설계한 길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황혼이 깊어지자 돌들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텐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있었어요.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변하는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믿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초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모자처럼 내려와 땅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알타이르 누르라는 고고학자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이 땅에서만 산 사람의 힘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텐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올 거라고 알타이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맞았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알타이르를 따라 초원을 걸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알타이르가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황금새입니다. 알타이르가 말했습니다. 4000년 전의 부조예요. 우리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돌에 조각된 새. 그리고 그 새의 몸은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색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루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지지는 않았어요. 마치 경배하는 제스처처럼요. 나는 부조를 자세히 봤습니다. 새의 형태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부리, 날개, 꼬리 모든 것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의 발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었어요. 새가 입에 물고 있는 나뭇잎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정리한 신화 목록을 다시 봤어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온다. 그리스 신화에서 새가 새 잎을 가지고 온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 이야기를 형상화한 부조였습니다. 4000년 전에 만들어진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나요? 나는 알타이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했을 때 약 4000년 전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조 아래에 있는 더 오래된 층이 있어요. 그 층까지 가면 최소 8000년 혹은 더 오래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루나와 나는 눈을 맞췄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티베트 고원의 하늘 기둥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알타이르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초원 아래 곱은 입구였어요. 돌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흙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고 내부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알타이르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빛이 무덤 벽을 비췄어요. 그곳에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에는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새였어요. 이번엔 황금색이 아니라 검은색 선으로 그려진 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새의 특징은 같았습니다. 나뭇잎을 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새도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문 새였어요. 그 옆에는 다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무지개였어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무지개. 호의 형태로 그려진 선들. 하지만 그것이 무지개라는 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아래에는 물결 모양의 선들이 있었어요. 대홍수의 물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했다가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리고 새가 온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알타이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승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이 다시 물러난 후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고 동쪽에서 새가 날아왔다고요.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루나도 찍었어요. 우리는 벽화를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조명 속에서요. 이 벽화가 증거였거든요. 증거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알타이르가 무덤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돌판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돌판이었습니다. 표면이 닳아 있었고 풍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선과 기호들의 조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알타이르에게 물었습니다. 산의 배입니다. 우리 언어로요. 알타이르가 대답했습니다. 산의 배. 그 말이 내게 전해졌을 때 뭔가가 명확해졌습니다. 대홍수에서 생존한 방법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이 산이었어요. 산의 배. 배 모양의 산. 혹은 산을 배처럼 타고 가는 사람들. 어느 쪽이든 그 의미는 같았습니다. 피난과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세대를 거친 이동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글씨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나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알타이르가 웃었어요. 그의 웃음은 길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야 올바른 질문을 했다는 안도감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동쪽입니다.
모두 동쪽을 가리킵니다. 이 글씨, 이 벽화, 그리고 이 무덤 전체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마치 길잡이처럼요. 나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불러놨어요. 알타이 산맥.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우리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겹쳐놨습니다. 티베트의 32도 수로, 알타이의 황금새 부조, 그리고 모든 신화의 생존자들이 향한 방향. 루나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그었어요. 티베트에서 알타이로. 그 다음 선을 그었습니다. 알타이에서 동쪽으로. 그 선들이 모두 한반도에 수렴했습니다. 정확하게 마치 누군가가 설계한 것처럼요. 4,000km 루나가 중얼거렸습니다. 4,000km 떨어진 두 지역이 같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새, 같은 나뭇잎, 같은 무지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이 아니야. 알타이르가 우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인의 빛이 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가르쳤거나 누군가 기억했거나 알타이르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지요. 세대를 거쳐가면서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주고 자식이 또 자식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12,000년을 내려온 거예요. 밤이 내려앉았어요. 알타이 초원 위에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들 아래에서 우리 셋은 고분의 입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2,000년 전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정을 기억했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했습니다. 32도의 각도를 배우고 황금새를 조각하고 벽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모든 길을 동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말이에요. 루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요? 나는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연해주요. 그리고 그 다음엔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요. 모든 길이 향하는 그곳. 기억의 마지막 보관소. 한반도였습니다. 58개 언어. 23개 대륙. 12,000년 전으로 역추적된 단어들. 이곳은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언어학과 지하 자료실이었습니다. 에바 린이라는 미국 언어 유전학자의 사무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언어의 증거를 마주했어요. 파피루스 같은 낡은 자료들과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가 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루나와 나는 3시간을 그곳에서 서서 에바가 보여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역사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에바 린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머리, 안경, 그리고 신발 밑창까지 낡은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명확했어요. 마치 진실을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맞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게 맞다면 증거는 여기 있어요. 언어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에바가 첫 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고대 수메르 문자, 이집트 상형 문자, 중국 갑골문, 그리고 인더스 계곡의 글씨들. 모두 다른 문명의 문자였어요. 하지만 에바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단어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이었어요. 이 단어들을 보세요. 수메르에서 사는 쿠루. 이집트에서는 투. 중국에서는 산. 인더스에서는 아직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지만 이 부호로 보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면 이 단어들이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에바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성스러운 것을 보여주려는 제스처였어요. 이 단어들의 어근이 모두 같다는 거예요. 루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 옆에서 루나의 호흡이 빨라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바는 화면에 음성학적 분석을 띄웠습니다. 복잡한 도표였어요. 자음, 모음, 음절의 구조.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진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도의 근원은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000년 전이라는 지점으로요.
12,000년 전 에바가 말했습니다. 모든 언어의 산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근의 의미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구원의 장소. 그게 12,000년 전부터 같은 뜻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문명의 전승이 아니라 모든 문명의 언어에 새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이 언어로 화석화된 거였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에바가 웃었습니다. 그건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있죠. 에바는 다른 단어들을 보여줬습니다. 물이었어요. 모든 문명에서 물은 특정한 음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사한 모음과 자음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12,000년 전으로 역추적됐어요. 내가 본 빙하코어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난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동, 구원, 다시 시작, 새로운, 동쪽, 모든 단어가 같은 원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처럼요. 이건 에바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통 언어의 증거입니다. 12,000년 전 어느 한순간에 모든 인류가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아니, 정확히는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컸어서 그 기억이 언어로 화석화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입니다.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히말라야, 알타이, 그리고 모든 신화. 그리고 이제 언어가 더해졌습니다. 물리적 증거, 문화적 증거, 그리고 언어적 증거. 세 가지가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마치 삼각측량처럼요. 학계의 반응은? 나는 에바에게 물었습니다. 에바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부입니다. 완전한 거부. 내가 이 연구를 발표했을 때 동료들은 우연이라고 말했어요. 거대한 우연이라고 말했죠.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의미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던 역사 전체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루나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더 많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한 패턴이 드러났어요. 동쪽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모든 언어에서 동쪽은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작, 새로움, 빛, 구원, 피난처. 그리고 모든 문명에서 동쪽은 신성한 방향이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억이었을까요? 이게 왜라고 생각하세요? 에바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대답하기 전에 에바가 말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생존자들이 동쪽으로 향했을 때 그곳에서 해가 나왔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그것을 기억했어요. 동쪽은 구원의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빛이 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에바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지도였어요. 그 지도 위에는 모든 언어의 어근이 표시되어 있었고 화살표들이 한 곳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에바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할 수 있어요. 문서를 태울 수도 있고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언어는요? 언어는 무의식 속에 살아있어요. 세대를 거쳐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주면서 조금씩 변하지만 본질은 남아있어요. 에바가 우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과 외로움이 함께 떠 있었어요. 조상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사건을 겪었고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방향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언어에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기억의 끝을 찾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증명하는 거죠. 나는 노트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시 봤어요. 티베트, 알타이, 그리고 이제 언어까지. 모든 증거가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으로요. 감사합니다. 나는 에바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진실을 본 것뿐이죠. 그리고 그걸 당신들에게 보여준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나가고 있을 때 에바가 뒤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럴 각오가 되어 있나요?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진실 앞에서는요. DNA 염기 서열. 4개의 글자. ATGC. 그것들의 배치 속에 모든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전학 연구소에서 나는 마지막 퍼즐을 만났어요. 박서연이라는 한국 인류지리학자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중에 증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생물학적 증거 말이에요. 박서연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명확한 목소리. 그녀는 우리에게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유전자 계보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것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박서연이 보여준 화면에는 DNA 나선이 떠 있었습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지적하는 부분은 명확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어머니에서 자식으로만 전달되는 유전자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모계를 따라 역추적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죠. 아버지의 유전자는 섞이고 변하지만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그대로 전달돼요. 변화가 매우 느립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대한 유전 개통도가 나타났어요. 각각의 선이 인류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궤적. 하지만 거기서 뭔가가 달랐어요. 보세요. 박서연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 약 1만 2천년 전에 시작된 선입니다. 나는 루나와 눈을 맞췄습니다. 1만 2천년 전. 또 그 시간이었어요. 이 선은 서쪽 집단에서 시작됩니다. 중앙아시아 파미르 지역에서요. 그리고 이 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시겠어요? 박서연이 개통도를 확대했습니다. 선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거쳐 알타이를 지나 연해주를 통과하고 결국 한반도에 도달했어요. 마치 누군가 설계한 길처럼요. 이 이동 패턴은 고대 문헌에 나오는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이 확률은 박서연이 숫자를 띄웠습니다. 0.003% 미만. 에바가 말했던 것과 거의 같은 확률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확률이 반복될 리 없었습니다. 이건 계획이었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지형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언어학적 증거, 그리고 이제 유전학적 증거까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진실을요. 이 목의 혈통의 특징이 있나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박서연이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유전자 마커들이 나타났어요. 복잡한 이름들과 숫자들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집단은 매우 구체적인 유전자 마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마커는 지리적으로 분산되면서도 매우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 한 번의 대규모 이동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박서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유전자 샘플들을 비교했어요. 파미르 지역의 샘플, 알타이 지역의 샘플, 연해주의 샘플, 그리고 한반도의 샘플들. 모두 같은 목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했지만 기본 구조는 동일했죠. 이건 박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의 여성 그룹에서 시작된 증거예요. 1만 2천년 전 누군가의 어머니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자에 몸을
역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모든 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12,000년 전의 대홍수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분자 속에요. 한반도의 현대인들도 이 마커를 가지고 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그건 만족스러운 웃음이었어요. 했습니다. 매우 높은 빈도로요. 한반도 인구의 약 42%가 이목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율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요. 루나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은 명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루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높은 빈도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곳이 종착지라는 증거였습니다. 기억의 보관소라는 증거였어요. 박서연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지도였어요. 그 위에는 각 지역별로 이 유전자 마커의 빈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옅은 색, 동쪽으로 갈수록 짙어지는 색, 그리고 가장 짙은 색은 한반도였어요. 마치 불이 켜진 등대처럼요. 이것은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유전자 지도입니다. 이 여행의 종착지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다시 봤어요. 빙하코어 데이터의 동쪽 0.04도 정렬, 신화 61개의 이동 경로, 알타이의 황금새 부조, 티베트의 32도 수로, 하버드의 언어 분석,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개통도까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했습니다. 한반도였어요. 유럽 학계의 반응이 있을까요? 나는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있을 거예요. 강한 반발이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의미하는 건 문명의 중심이 동쪽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방 중심의 역사 서술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박서연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더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학계를 설득하려면 물리적 증거가 필요해요. 그곳에서 발견되는 유적이 유전자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있다는 뜻이네요. 루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곳이 기억의 마지막 보관소라면 그곳에는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증거 말이에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연구소 창 밖으로 보였어요. 수백만의 조명. 그 모두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12,000년 전의 여행의 종착지 위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나는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뭘 찾아야 할까요?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그건 신비로운 웃음이었어요. 당신이 히말라야에서 본 32도 수로, 알타이에서 본 황금새, 그것들이 여기에도 있을 거예요. 더 오래된 형태로, 더 순수한 형태로요. 그곳은 기억의 시작점이 아니라 기억이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곳이니까요. 나는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모든 길이 향하는 그곳.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였어요.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 산제 유적지. 해발 300m의 언덕 위에서 나는 12,000년의 여정이 여기서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서연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찼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이 땅을 밟아온 사람처럼요. 루나는 내 곁에 있었고 그녀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걸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할 것인지 알았거든요. 원형 배치. 돌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손으로 가리켰어요. 저것이 32도 수로입니다. 나는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각도계. 손가락이 떨렸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32도. 정확히 32도였습니다. 티베트에서 본 것과 같은 각도. 알타이에서 본 것과도 같은 각도.
12,000km 떨어진 두 지역에서 나타난 그 각도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세 지점이 같은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3,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는 더 오래된 층이 있어요. 박서연이 발굴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지질층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각 층마다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32도의 수로. 마치 누군가 이 기술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온 것처럼요. 가장 아래층으로 가면 적어도 8,000년 전까지 역추적됩니다. 박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박서연이 발굴 구역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배 모양의 구조물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배였습니다. 길이는 10m가 넘었고 깊이는 2m였습니다. 배입니다. 루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산의 배. 알타이에서 본 그것입니다. 나는 배의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돌벽의 각도, 바닥의 깊이, 그리고 양쪽 끝의 형태. 모든 것이 물을 담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안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였어요. 아주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상형에 가까운 형태였죠. 이게 뭐예요? 나는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기록입니다. 박서연이 손으로 그 글씨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처음 이 땅에 도착했을 때의 기록. 물의 신에 감사한다는 기록. 그리고 다시는 대홍수가 오지 않기를 기원한다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로는 박서연이 멈췄습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나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요. 박서연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산 언덕의 중앙이었어요. 그곳에는 또 다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원형의 제방이었어요. 높이는 5m가 넘었고 돌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처럼요. 하지만 그건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동쪽 제방입니다.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방향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제방 위에서 우리는 전체 경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펼쳐진 평야.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해가 동쪽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12,000년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루나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제방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는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그건 역사학자가 마지막 미스터리를 푸는 순간의 웃음이었어요. 인간의 흔적입니다. 뼈, 도구, 그리고 무수한 기도의 흔적이에요. 박서연이 우리를 제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입구였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자 내 눈이 어둠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오래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곳은 무덤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신전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백 개의 작은 돌들이 쌓여 있었어요. 각각의 돌 위에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었어요. 또는 기도였어요. 여기는? 나는 물었습니다. 기억의 무덤입니다. 박서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2,000년 전의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던 곳이에요. 나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빛이 무덤의 벽을 비췄습니다. 벽화가 있었어요. 매우 오래된 벽화였습니다. 손 자국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을 물감에 담가 찍어낸 손 자국들이었어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였습니다. 층층이 쌓인 손 자국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루나가 물었습니다. 증거입니다. 박서연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 우리가 살았고 기억했고 기도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손 자국들을 봤습니다. 어린이의 손, 성인의 손, 노인의 손, 모두가 같은 벽에 자국을 남겼어요. 마치 세대를 거쳐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는 뜻처럼요. 박서연이 손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더 깊게 새겨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글씨였습니다. 이건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문자예요.
아주 오래된 문자. 그런데 박서연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나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글의 기원과 비슷해요. 수직과 수평의 조합. 그런데 이건 3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나는 그 문자를 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익숙했어요. 수직과 수평의 선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형태. 그것들이 누군가의 꿈을 기록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지형학적 데이터, 신화 분석, 언어학 자료, 유전자 정보, 그리고 이벽화. 모든 것이 한 점으로 수렴했습니다. 이것이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기억입니다. 나는 벽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루나도 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박서연도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12,000년 전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동쪽을 따라 걸었어요. 히말라야, 파미르, 알타이, 연해주를 거쳐 마침내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멈췄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동쪽이었고 해가 나오는 곳이었고 그들이 찾던 구원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손을 벽에 얹고 자신들의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우리가 생존했다고 기록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했다고 중얼거리면서요. 나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얹었어요. 오늘의 손자국. 12,000년 뒤의 손자국. 여기였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정의 마지막 조각. 박서연이 내 옆에 섰습니다. 루나도 섰어요. 우리 셋은 모두 벽을 봤습니다. 수천 개의 손자국들. 12,000년의 기억. 그것들이 모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증명되어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티베트의 수로, 알타이의 새, 언어의 어근, 유전자의 지도.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수렴해요. 역사가 증명됩니다. 나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이 증거를 세상에 내놓는 거였어요. 국제학회의 대강당. 3,0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미국, 아시아의 주요 대학에서 온 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라는 영국인의 발표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믿지 않으려 했죠. 내 가슴이 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어요. 루나는 객석에서 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격려였습니다. 나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세계 고환경 데이터 3112세트가 동쪽 0.04도로 일제히 정렬되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실제로는 3,000명이 숨을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히말라야의 빙하코어 데이터. 그리고 그 정렬의 통계적 확률. 0.000003% 미만. 청중의 일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정렬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길입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신화 분석. 61개의 문명이 12,000년 전에 같은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증거. 모두가 동쪽을 향한다는 것. 모두가 구원의 산을 찾는다는 것. 객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티베트의 32도 수로, 알타이의 황금새 부조, 카자흐의 산의 배, 각각의 유적지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띄웠어요. 청중은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버드의 언어학 자료를 띄웠습니다. 에바 린의 분석. 58개 언어의 공통어근. 구원의 장소라는 뜻을 가진 같은 단어들이 12,000년 전으로 역추적되는 것을 보여줬어요. 객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옥스퍼드의 고대 언어학자였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나는 평정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전학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박서연의 미토콘드리아 분석, 목의 혈통의 이동 경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유전자의 흐름,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유전자 마커. 객석이 이제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어요. 속삭임이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발견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산재 유적지의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32도 수로, 배 모양의 구조물, 그리고 신전의 벽화, 수천 개의 손자국들. 강당이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움직임도 없었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동쪽으로요.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매우 기다란 침묵 뒤에서요. 대체 왜 모든 길이 한반도를 향했습니까? 내가 대답하려고 했을 때 뒤에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반도의 위성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드러난 것은 선들이었습니다. 동쪽 0.04도 직선. 그것들이 한반도의 지형과 정확히 겹쳐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12,000년 전에 이 직선을 따라 만든 것처럼요. 이것은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도입니다. 객석이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12,000년 전에 생존자들이 남긴 지도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지도예요. 나는 위성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자 산재의 32도 수로 동쪽 제방 그리고 신전이 모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조물들이 그 직선 위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강당에서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켈트 대학의 대학장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일어났습니다. 한 명, 또 한 명. 침묵 속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어섰어요. 그곳은 기억의 보관소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객석의 3,000명이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해였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침묵이었습니다. 루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천천히 명확하게. 박서연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어요. 에바는 비디오 링크를 통해 보스턴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화면 연결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연결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객석에서 한 명이 더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나는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12,000년의 여행이 지금 이 순간으로 수렴했습니다. 내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발견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까요? 다른 학자들의 검증은 어떻게 될 건가요? 당신은 지금 어떤 심정인가요?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한반도의 신전, 벽화 위의 손 자국들, 12,000년 전 누군가의 손,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 우리가 여기 있었다. 그리고 이제 12,000년 뒤 나는 그들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박서연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을 잡았습니다. 루나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3,000명의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침묵 속에서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경이롭다. 이건 불가능했어. 역사가 수정되는군.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빙하, 알타이의 초원, 그리고 한반도의 신전,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따라 나를 인도했던 사람들. 텐진, 알타이르, 에바, 박서연, 그리고 루나. 우리는 함께 12,000년의 기억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2,000년 전 대홍수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남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지형학, 신화학, 언어학, 유전학, 과학의 모든 영역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것은 한반도가 문명의 기억을 가장 순수하게 보존한 땅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대홍수 기억 5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역사를 함께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